이제 집 짓다 10년 늙지 말자. 건축 위험 관리, 설계 건축 비교 견적 플랫폼 닥터빌드. 벗어나서 나만의 집, 우리 가족만의 근사한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죠? 근데 일반인이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혹시 이런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손님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의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을 무료로 케어하는 서비스를 하는 분인데요. 닥터빌드의 민경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건축의 모든 과정을 무료로 서비스한다. 먼저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는 많은 분들이 식당, 호텔, 여관 등과 이용자 내지 고객을 연결하는 서비스 어플을 알고 계실 텐데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건축사, 시공사와 그리고 건축주를 연결하는 O2 플랫폼. 아하.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다른 플랫폼과 다른 것은 건축사나 시공사들이 네. 견적과 계획안을 가지고 네. 비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에 필터링된 건축사나 시공사들이 수주를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주의 요청이 오면 자기 땅에 집을 짓고 싶다 하고 저희 플랫폼에 요청이 오면 그 부지에 최적화된 건축 계획안과 설계비를 가지고 먼저 건축사들이 경쟁적으로 건축주에게 구애를 하고 예. 이어서 가장 합리적인 시공 견적을 가지고 시공사들이 건축주에게 구애를 합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최종 낙점이 된 분들이 예. 설계와 시공을 하는 구조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네요.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땅을 어디에 갖고 있는데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어떨까?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집을 짓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하. 근데 보통 한 개 건축사만 찾아가서 예. 그리고 지인들한테 소개받아서 시공을 하게 되면 자기 땅의 용적률이라고 하죠. 예. 지을 수 있는 건축의 규모나 네. 그리고 동선 구조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설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여러 건축사나 시공사들이 합리적인 자기들이 작성한 계획안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이런 과정을 무료로 서비스를 하면 예를 들어서 닥터빌드는 어떤 수입이 생깁니까? 수입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드린 오토 플랫폼들은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수수료를 받지는 않죠. 예. 그러나 식당이나 호텔과 같은 업체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건축주에게는 어떠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최적의 건축사나 시공사를 경쟁시킨 후 연결시켜 드리는 거죠. 네.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어허. 다만 추가로 서비스가 있는데 건축의 위험 관리를 예. 철저하게 관여해서 해드린다는 거죠. 아. 네.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끔 거래하는 데 있어서. 네네네네. 네. 아니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집 짓다가 10년 늙는 일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네. 저 또한 과거 민법 내지 계약법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번 건축 사고 내지 사기를 당했었는데 네. 강의는 법 과목을 강의하는데 예. 현실과 달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교과서에 나오는 거하고 예. 현실하고 좀 다르더라. 예예. 예컨대 시공사를 믿고 공사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줬는데 네. 그 돈을 유용하고 예, 사라진다든지 예.
또는 그 보완이 불가능한 그 하자 있는 시공을 한다든지 이런 건축 사고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좀 무책임하게.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어떤 그 틀 안에 들어와서 하다 보면 그런 행동들을 못 하니까 오히려 더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일단은 저희가 그 공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예. 그 위험 관리를 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모든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그 위험도를 줄여주니까 건축주는 좀 더 안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기존의 오토 플랫폼 위에 위험 관리 케어라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된 겁니다. 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뭘 이제 강의도 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또는 이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강의도 했는데 본인이 집을 짓다 보니까 본인도 많이 그런 걸 좀 당해봐서 네네네. 이거 이렇게 가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아예 그 틀을 좀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규모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대규모 건설 현장처럼 갖가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법 제도적인 시스템을 그 소규모 건축에서는 갖추고 있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소규모 건축 시장에서 갖가지 규제나 위험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건축비가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그 소규모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그 사적 자치의 영역에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렴하고 안전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끝에 시스템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TVN 교통시대 1호 초대석 오늘은 닥터빌드 민경호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예전에는 사실 뭐 조그만 건물을 짓는다 아니면 뭐 큰 건물도 말할 것도 없지만 작은 거 하나를 짓는다 해도 사실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 짓는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이런 소규모 건축과 관련해서 위험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집을 짓는다. 내가 조그만 뭐 건물 같은 거 하나 갖는 거 사실 우리 저 같은 아주 그 사람들에게는 작은 꿈이거든요.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제 인생을 열심히도 살겠지만 사실 실현한다고 해도 참 겁이 나고 잘 몰라서 혹시 내가 당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좀 마음을 놓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혼자 생각하신 거예요? 이 구상을? 제가 원래 생각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민경호 대표를 모시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이력이 좀 특이한 이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법 시험을 준비하다가 공인중개사 시장에 뛰어들었다고요? 네. 어릴 적에 부모님 권유로 법과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하듯이 그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법정에서 그 얼굴이 빨개지면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판사님을 보게 됐고 그리고 조금은 정의롭지 못한 변호를 그 치열하게 하는 변호사님들을 보고 이것은 내 직업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확 돌아섰군요. 그래서 그 당시 IMF 전후였는데 그 공인중개사 수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솔직히 돈을 좀 벌 것 같은 그런 부동산 민법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강의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변호사분들이 알고 있는 민법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공부를 하셨겠어요. 강의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부동산 민법이지만 민법 중에 그 부동산과 관련되는 민법을 그 학원에서 강의하게 됐고, 그리고 학원도 직접 운영하면서 민법 강의를 겸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 깜짝 놀랐던 게 전국 최대 수강생을 거느린 스타 강사였다. 뭐 진정성 있게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고 원래 제가 좀 인간적이거든요. 인간적이셔가지고 그 합격을 시키고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가르쳤고요. 아. 그래서 수강생을 많이 거느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평소에 말씀하시는 그 말투가 예.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가리키는 투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이런 게 예. 네네네. 좀 좋습니다. 예. 근데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은 또 그럼 언제 또 터득을 하게 된 겁니까? 그 스타 강사의 운명이라는 게 예. 그 5년, 10년 이상 못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장은 항상 변하니까. 예.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있던 그 건축을 해보기로 했는데 겁없이 부지를 매수해서 건축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소규모 건축은 영세 건설업자들이 많은데 그런 영세 건설업자들이 그 계약서에 쓰여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경우. 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알게 된 거죠. 예. 순진하게 강의만 하다가. 네. 영세업자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네네. 이제 작은 소규모의 건물을 짓다 보면 이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예. 뭐 좀 계약과는 다르게 좀 자재도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보통 그 공사 대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대금을 유용한다는 얘기는 공사를 하다가 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공사비를 현장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예. 다른데 유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제대로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진행하다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추가 공사비도 요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건축에 대한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군요. 화가 나서. 네네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대규모 건설과 같은 시스템이 없구나. 예. 뭐 다가구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지을 때 그 사이즈 있는 규모 있는 건설회사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 남는 게 적으니까. 예. 그래서 소규모 건설사들이 그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건축주와 그런 소규모 건설사 간에 규제를 할 수 있는 그 위험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법제도가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뭐 위험성을 현장에서 처절하게 깨달았고 그리고 사건 사고도 많았고 이러한 10여 년 동안 겪은 일들을 그 책으로 정리해서 그 책이 히트를 쳤고 예. 그래서 지금은 미래지식교육원에서 그 소규모 건축 디벨로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뭐냐면 네. 그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극소의 소수분들 중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만약에 공사 대금이 1억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제 전체 금액이 1억인데 예. 먼저 선금을 3천만 원을 달라 그래서 3천만 원을 줬어. 네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강간무소식으로 연락이 안 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면 이 건물을 1억 주고 지으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큰일 난 일이잖아요. 그 건축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예. 건축은 예방 주사는 있어도 치료제는 없다. 아하. 그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에는 그거 해결하기 힘듭니다. 예. 얼마 전에도 공사비가 그 10억이 넘는 예. 사이즈였는데 예. 계약금주로 2억 5천을 지불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2억 5천 들고 사라지는 바람에 예. 건축주 분들이 오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대성통곡하고 예. 그 우는 모습을 뵀는데 예.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컨대 건설공제조합이나 그 설보증보험에 보증서를 받고 그리고 돈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절차를 네네. 무시했구나. 예, 그냥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지불을 하다 보니까 예. 그 돈 들고 사라지니까 건축주가 4개월 동안 사라진 그분을 찾아서 다녔다. 어떻게 찾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 아니 그분도 그렇지 그걸 자기가 건축을 그렇게 책임지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걸 그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건 또 뭡니까?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네네. 참 우리가 뭐 누구에겐가 속는다 그러면 참 기분 나쁜 일입니다만은 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어떤 그 제도 내에 있는 그 법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TVN 교통시대 1호 초대석 오늘은 닥터빌드 민경호 대표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아픈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민경호 대표께서 뭐 이제 전국 최대 수강생을 거니는 스타 강사였기도 했고 또 건축에 대한 지식도 터득했고 근데 여러 번의 몇 번의 그 사기 피해를 당한 적도 있죠, 건축 쪽으로. 네, 저는 뭐 좀 아픈 기억들이 많은데 예.
뭐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네. 사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내부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챙기고 예. 그리고 특히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믿고 친하게 지냈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믿었던 것이 저희 과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내부 임원에 예. 그 횡령 사실이 발각된 적이 있었는데 아하. 그분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대표님도 잘못이다. 아. 네, 그래서 능력 있는 좋은 사람들을 잃게 되는 거다. 관리를 안 하니까. 예, 이렇게 저한테 조언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바 있는데 저는 남을 믿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믿고 안 믿고 간에 그 자금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하. 그 사업의 기본이라는 것을 그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 예전에 그 어느 관공서에서 그 계속 어떤 그 비리 사건들이 계속 있었대요. 네. 근데 몇 년 동안 계속 그 비리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관리자가 바뀌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발각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때 보니까 한 1년 동안은 그 비리가 없었어요. 그 네. 기간 동안. 그래서 그 비리 저지른 사람을 붙잡아다가 아니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는데 왜 그 1년 동안은 비리를 안 저질렀냐. 그랬더니 그때는 그 자기 위에 관리자가 네.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바람에 네. 비리를 저지를 생각을 못했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와 좀 유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죠? 다 내 탓이다 하는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야, 그래도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이게 성공적으로 뭔가 또 도전적으로 계속 끌고 나오고 계신데 그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죽도록 어려울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내 잘못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시 그동안 정직하게 사업을 했고 거래처에게 신뢰를 많이 주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준 거죠. 제가 별로 좋은 인상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것도 말도 잘하는 편도 아닌데 거래처 분들이 저를 많이 믿어주는 것 같아요. 듬직하시니까. 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제가 이렇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느낀 거는 그 영업의 기본은 말 잘하고 웃기는 거 잘하고 술 잘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그 신뢰를 주는 거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정직과 신뢰. 네네. 아니 저 아주 진짜 궁금한 건 한번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건축과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신데 집을 짓고자 할 때 또는 뭐 조그만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 관련 투자는 분명 돈을 벌 수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러나 집 짓다가 10년 늙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 영업이익은 전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건축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이 집을 짓고자 할 때는 우선 건축 계획안을 여러 건축사에게 받아봐야 합니다. 뭐 의사도 내과의사, 외과의사, 뭐 신경외과의사 분야가 전문 분야가 따로 있듯이 건축사들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다가구 다중주택 설계를 많이 해본 사람, 또는 상가주택 설계를 많이 해본 사람, 뭐 빌딩 설계를 많이 해본 사람 이렇게 건축사별로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적합한 건축사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 건축사들한테 그 건축 계획안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공 건설 견적도 여러 업체한테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의 신용도나 연역 그리고 그동안 시공 실적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공사 대금을 그 오바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공사는 1억 원어치 공사했는데 뭐 1억 3천만 원어치 지불한다든지 이렇게 기성고 이상을 초과 지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보통의 그 경험 없는 건축주들은 그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한 대로만 해라. 네네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 지나다니다 보면
그 장기간 그 공사 중단, 예. 방치 건축물들이 있죠. 존재하죠. 이런 것들은 보통 그 원인이 그 사전에 예. 시공사들한테 공사 포기각서, 예. 시공권 포기각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끌려간다요, 그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 10억여 원의 시공 규모의 그 공사를 예. 계약을 했고, 예. 그 2억 5천의 계약금을 줬는데, 예. 그 사람을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공자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네네. 그거는 시공권 포기각서가 그 구청에 제출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새로운 시공자가 들어갈 수 그래서 있고. 어느 정도 그 시공을 하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계약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미리 도급 계약서를 쓸 때 예. 그 시공권 포기각서도 다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성고대로 지불하다가 이 시공사가 연락이 두절됐다, 예. 또는 부도났다 할 때 바로 시공사를 교체해야 되는데 보통의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는 그 시공사를 어렵죠. 교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하. 뭐 1년, 2년 동안 공사가 서 있는 그러한 현장이 생기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시공권 포기각서를 꼭 챙겨라. 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사실 이제 집 짓는 거 뭐 어떻게 한 시간 만에 다 여쭤볼 수도 없지만 아무튼 이 참 복잡합니다. 네네. 우리 대표님 앞으로의 어떤 그 꿈과 또 각오가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짧게 시간 드릴게요. 뭐 큰 욕심은 없고요. 다만 뭐 사업에 있어서는 그 7.8기란 말을 저는 싫어하는데, 예. 사업하면서 7.8기 했다는 거는 7번을 폐업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7번 직원들을 내쳤다는 건데, 예. 7번을 해고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강의를 뭐 하는 학원 사업이나 예. 건축업 또는 뭐 건축 관련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폐업하고 싶은 때도 많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동안 해온 바와 같이 직원들과 함께 그 성실하고 정직하게 예. 그 정도를 걸으면서 그 폐업하지 않고 회사를 뭐 영구히 존속시켜 나가는 것이 꿈이고. 저의 목표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 땅에서 집 짓다가 10년 늙는다는 말이 예. 그 사라질 때까지 그 저희 회사의 역량을 그 넓게 펼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뭐 예외가 없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예외가 없던가요? 돈이 보이면 가져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어떤 사람한테는 다 있고, 견물생심이죠. 네, 그게 조금 일정 기간 장기화되다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서 깨달은 그 교훈입니다. 그래도 참 다양한 걸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민 대표님께서 더욱더 성장하시고 더 좋은 회사로, 또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공익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가지면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집 짓다 10년 늙지 말자. 건축 위험 관리 설계 건축 비기 견적 플랫폼 닥터빌드. 닥터빌드 사업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닥터빌드 사업의 개념입니다. 닥터빌드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와 건축사들, 시공사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대표적인 O2O 서비스에는 요식 업체들과 고객들을 연결하는 요기요,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이 있으며, 택시 업체들과 고객들을 연결하는 카카오 택시, 우버 플랫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닥터빌드 사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획 및 업체 선정 단계입니다. 닥터빌드 사이트에서 건축 계획안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 회원을 가입하고 예치금을 200만 원 결제한 후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개의 건축사의 건축 계획안 경쟁 및 설계 업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설계비를 포함한 공개 경쟁을 통해 최적의 건축 계획안을 선정을 하며 탈락한 업체에게는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선정된 설계 업체와 설계 계약을 하고 나면 이 업체가 건축 허가 및
실시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실시 도면이 나오면 세 개의 시공업자의 경쟁 입찰 및 시공업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공 및 준공 단계에 들어갑니다. 선정된 시공사와 건설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닥터빌드가 도급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고 공사 일정에 따른 공정 일정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자문단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 관련 대출을 지원하고 자금 흐름을 관리합니다. 협력기관의 경쟁을 통한 공사비 대출 및 전문화된 기성자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양 마케팅 및 임대 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고객의 필요에 따라 분양, 임대 마케팅을 진행하며 임대 관리 및 하자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닥터빌드의 사업 프로세스 중 세 가지 왜 전문 건축사 3곳의 건축계획안을 받아야 하는지, 예치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시공사 3곳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문 건축사 3곳의 건축계획안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설계는 부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에 경험이 많은 숙련된 건축사인 전문 건축사로부터 건축계획안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차 및 출입에 가장 편리한 동선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물의 최유효 이용을 반영한 외관 디자인을 기획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 일상생활 및 임대사업에 가장 적합한 평면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복수의 건축계획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평면도는 수익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은 평면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사 간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인 건축 설계 비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복수의 안을 받아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허가성 도면은 최저가의 견적으로도 가능하겠지만 합리적인 공사 견적 확보를 위해서 정확한 실시 도면을 합리적인 설계 비용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건축사 3곳의 건축 계획안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치금을 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와 같은 전문 건축사가 제출을 한 건축 계획안의 모방 방지 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질의 건축 계획안 확보를 위해 탈락한 건축사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공사 3곳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종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견적을 검토 및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각종 위험과 분쟁의 예방 관리를 위해 복수의 시공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성 관리와 공사 일정 관리, 공사비 자금 관리 등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수의 견적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성 거래를 하는 시공사의 경우는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권 행사나 추가 공사비 요구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검증된 닥터빌드의 협력사와 함께 복수의 견적을 받아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공사 3곳의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닥터빌드 건축 계획안에 대해서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개요입니다. 건축물 개요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의 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 대수, 그리고 각 층별 원룸과 투룸, 쓰리룸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 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평면도입니다. 보시는 평면은 한 층에 원룸이 4개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물주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임대가 가장 잘 되는 이 지역에서 가장 임대가 잘 되고 수익성이 높은 평면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인면입니다. 전면과 옆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매스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건물 자체가 입체화돼서 보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들께서는 도면을 보고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입체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3D 매스 모델링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다른 건축 계획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개요 부분에서는 대상지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뒷장은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은 건물의 면적과 대지 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층에 4개의 원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평면도 건축주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문 건축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제시한 평면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인면입니다. 정면과 이 뒤에는 옆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감도와 투시도입니다. 건축주가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이 입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도면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인 기업 닥터빌드 사업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자 대만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3자 대만족 닥터빌드의 사업 구조냐? 먼저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합리적인 설계비와 공사비, 그리고 100% 마이너스 건축비 대출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용역 수수료는 0원, 컨설팅 잡료 0원, 따라서 건축주의 부담이 없습니다. 최저가 건축, 고품질 건축, 하자 관리 스트레스가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닥터빌드의 사업 구조를 통하여서 사업을 할 경우 굉장히 큰 만족도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시공사 입장에서는 안전한 공사비 결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공사 수주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닥터빌드의 협력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성실하고 품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닥터빌드의 입장에서는 건축 자재의 공동 구매와 현금 구매를 추진합니다. A급 정품 자재를 평균 10% 정도 저렴한 단가로 시공사에게 공급을 합니다. 따라서 닥터빌드는 이러한 자재의 공급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기업 이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닥터빌드의 수익 구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빌드의 관리 시스템으로 총 공사비를 일정 부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공사비가 10억이면 그 중에 한 반은 자재비입니다. 자재의 대량 구매와 현금 구매를 통해서 자재비를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절감된 자재의 절감 비용은 닥터빌드의 수수료로 수수하고 있으며 건축주에는 저희가 양질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닥터빌드를 이용해서 건축을 하시는 경우 지역의 소규모 건축업자가 공사하는 건축비와 비교했을 때 추가로 더 내시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건축 파트너인 닥터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수익률이 가장 높은 분야가 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공사를 잘못 만날 확률이 소규모 건축에서는 90%입니다. 외상공사를 하면 파산하거나 건강을 해야 할 확률은 99%. 공사대금 100% 확보해도 공사비를 다른 곳에 유용해서 실패할 확률이 90%입니다. 위의 실패는 망하는 경우와 이익이 없는 상태를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성공적인 건축 투자를 위해서는 닥터빌드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등의 물건에 대한 공부, 건축 내지 개발 과정에 대한 공부, 그리고 닥터빌드를 이용하면 3박자가 맞을 경우 성공적인 건축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건축 파트너 닥터빌드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닥터빌드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